좀비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물리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물리면 바로 좀비로 변할 만큼 빠른 전염성을 보이는 데다 인간을 습격해서 뜯어먹는다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요. 생각.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간만이 생각을 하고 동물은 의지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과거의 통념은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에 있음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1차적이고 동물적인 의지에 반하는 어떠한 가치 있는 결정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이끌 수 있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할까? 이런 가치, 정치적 결정 역시 인간다운 삶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정치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권리가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가 대표적이죠. 현행법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죠. 며칠 전 정교조의 법의 노조화를 반대하며 조퇴투쟁을 벌인 전현직 정교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교사가 정치색을 드러내고 단체 활동을 하는 게 법으로 금지시켜야 할 문제일까요? 학생들이 정치와 표현이 거세된 교사들로부터 단순 지식만 학습하는 게 과연 올바른 교육일까요? 그런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어느덧 160하고도 5방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울역입니다. 지금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가 있어요. 부산에. 네, 그 영화를 함께 녹음하진 않았네요. 그 영화를 함께 녹음하진 않았는데 전에 2차례 나와주신 딥슬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박수 쳤습니다. 네, 딥슬림이 나오셨고 저는 김기사고요. 지난번과 다르게 저희 둘이서 녹음을 할게요. 전에 검은 사제 드릴 때 한번 제대로 활약해 주셨죠? 아, 활약했나요? 네, 이번에 연상호 감독님 특별히 잘하신다고 해가지고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상호 감독을 잘 안다기보다 그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애정하는 한 관객으로서 오늘 또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고 이제 1200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연상호 감독 사실 그 전까지 아는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연상호 감독 스타일이 너무 이제 좀 어둡고 되게 좀 잔혹하다 보니까 네. 좀 여성 관객이라든지 어린 관객들, 어른 관객들 좀 그 매니아층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보편적인 감독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이 감독의 영화 어떻게 처음 접하셨어요? 저는 돼지의 왕이라는 영화로 처음 접했는데 사실 너무 쇼킹하고 이런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감독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좀 전율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진 자연경관을 볼 때라든지 되게 좋은 이제 음식을 먹었다든지 같은 그런 전율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소름이 돋았어요. 네, 돼지의 왕을 먹어서. 돼지의 왕. 그 이후에 사이비가 나왔었죠? 네, 그쵸. 사이비.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유명한 감독인데 사실 유명하다고 해도 그쪽
분들과 약간의 매니아층 사이에서 유명했던 감독이 부산행 이후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들만 한다는 천만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천만 영화가 한창 흥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역이라는 본업인 애니메이션이 같이 개봉을 했습니다. 되게 많이 상영하진 않아요. 대중성이 뉴에서도 높게 판단하진 않았는지 하루에 뭐 두세 차례 유명 극장에서 그렇게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부산행을 워낙 재밌게 본 저로서는 이번 영화도 찾아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충격받았어요. 좀 기존 영화와 많이 다르다. 네, 제가 봤던 부산행과는 상당히 다르구나. 네, 이게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좀 놀랐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개영아, 나 아직 살아있어. 너네 밀린 숙박료 안 내? 오늘 밤까지만 봐주세요. 혜순아, 이번 달만 어떻게? 인터넷에서 혜선이 닮은 애를 좀 봐서 말이야. 뭐? 어디 가셨대? 혜선이 무슨? 우리 혜선이 못 찾으면 너부터 죽자. 아저씨, 저 노숙자 아니에요. 너 가만 있어. 한 발만 움직여 쏴버릴 거야. 일어와줘. 지금 없다는데.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너희들은 경찰이야. 가만 있어. 혜선아, 혜선아. 집에 가고 싶어. 네, 서울역 무늬만 좀비 스릴러. 부산행과는 가장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서울역.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비, 착역, 그리고 팀킬. 서울역 주변에서 벌어지는 잔혹 스릴러, 그리고 역대급 반전. 서울행. 네, 서울행요? 서울역. 부산행이랑 합친 것 같은데. 네, 서울역. 서울역. 부산행, 서울역. 사실 이게 저는 프리퀄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어디서. 근데 네, 막상 저도- 영화를 보니까, 네, 아니죠. 네, 저도 부산행을 보고선 연상호 감독이 드디어 변절했구나. 드디어 기존 이제 뭐 주류 감독들에 합류하게 됐구나라고 되게 상심을 했었는데 역시나 서울역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게 바로 연상호의 스멜이고 연상호 감독만의 스타일이고 예, 프리퀄은 뭐 프리퀄이라고 뭐 감독이 얘기했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프리퀄이라기보다는 저는 서울역이 먼저 이제 좀 제작이라든지 스토리 라인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잘 살려서 열차 안에서 뭐 서울역 버전을 한번 찍어보자. 약간 스피노프 오히려 부산행이 좀 서울역의 스피노프 격이 아닌가. 네. 예, 그 아이템을 좀 살려가지고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뭐 배우들과 그런 스토리를 넣어서 네. 딥슬림님은 그 영화 부산행 보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부산행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열차 타고 내려가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애가, 수환이가 아버지를 보면서가 아니구나. 그 아버지가 먼저 저기 빌딩에서 불났나 보다. 수환아 저거 봐봐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빌딩을 하나 가리키고 기억나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열차 타러 가면서 막 운전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서울에서 이제 막 어떤 높은 빌딩에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치솟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서울에서 이 불이 치솟고 있는 빌딩이 나중에 나올 거다 서울역에. 그리고 갑자기 타는 그 여고생도 있잖아요, 열차에 처음 네네네. 숙주가 되는 첫 숙주. 그 친구가 여기 서울역의 생존자다. 혜원이 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 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첫 장면을 보면은 이제 부산행 같은 경우는 노루를 치는데 네. 노루가 이제 뭐 노루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눈이 빨개지면서 시작이 되고 네. 서울역은 이제 노숙자 홈리스가 이제 누구한테 물려가지고 시작되고 사실 부산행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모호하게 얘기하지만 뭐 의학 그 공유가 투자 이제 뭐 그런 네.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작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걸어가지고 이제 망해야 되는 제약회사를 살렸는데 그 회사에서
뭔가 불법적인 약물이 누출이 돼서 그게 뭐 노루한테 전염이 돼서 노루가 뭐 어떻게 뭐 사람을 물었는지 노루가 노숙자를 물었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게 얘기가 됐다. 추측성이다. 네. 일단 영화 시작부터 갑자기 노숙자가 어딘가에서 물려가지고 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좀비가 되고 그 좀비가 점점 퍼지면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인다. 이게 좀비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게 영화의 줄기고 이 속에서 혜선이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선 남자친구 기준인가요? 남자친구 기웅이. 기웅이. 네, 기웅이와 그 다음에 아빠라고 하는 그 석규씨. 네, 석규 씨.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서 혜선이를 찾아 나서는 게 영화의 그냥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둘은 계속 떨어져 있고 이 떨어져 있는데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계속 혼란에 빠지고 네, 계속 이렇게 되는 전형적인 좀비물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전형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려나? 그 속에서 사회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 그림체나 이런 것부터 상당히 좀 섬뜩해요. 섬뜩하고 뭐랄까 좀 끈적한 느낌이 나고 좀 어둡고 그런 느낌이 상당히 진하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은 사실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자체 회사를 갖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회사. 그래서 자체 회사 내에서 그런 스토리보드도 만들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자기들이 연상호 감독이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림 특유의 그림체라든지 그런 걸걸한 네, 걸걸한 화법 이게 바로 연상호 감독의 연상호 감독 영화만의 좀 매력이 아닌가. 네. 기존 애니메이션 하면은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동작이 더 매끄러울까 이런 것들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은데 이 서울역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안 느껴져요. 오히려 상당히 거칠고 음울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인물들의 동작도 되게 매끄럽지 않고 약간 둔탁하게 움직이고 목소리 더딥히는 것도 그렇게 매끄럽게 저는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비판이 많더라고요. 뭐 이제 이문경인가? 신은경 씨. 신은경 씨랑 이제 심은경. 네. 심은경 배우랑 김승용인가요? 류승룡 씨요. 자꾸 개명시키시네. 네. 류승룡이랑 저는 근데 뭐 그렇게 어색한 건 못 느꼈고 사실 그 특유의 그 욕설이 저는 항상 귀에 익어서 요번에도 그 특유의 욕설과 그런 좀 정제되지 않은 정말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바로 나오는 그런 화법들이 기존 이제 뭐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에서 나왔던 거랑 그대로 반영됐다고. 기존에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연상호 감독이 되게 마음에 드는 지점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그거를 입으로 내뱉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사들이나 그런 좀 부끄러운 면들, 어두운 면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그 배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라도 저런 상황이라면은 저런 욕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상대방을 욕하는데 이게 차마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욕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이 나는 게 남자친구로 이제 기웅이가 나오잖아요. 네네. 기웅이가 이 혜선이한테 초반에 둘이 가출 청소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출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혜선이한테 계속 몸을 팔라고 요구를 해요. 네. 네, 둘이 맨 처음에 이제 혜선이가 여관방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남자친구 기웅아 물 좀 하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식도 PC방 가 있구나 하고 PC방으로 찾아 나서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나가요. 나가서 딱 갔더니 얘가 자고 있는 혜선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뭐 얼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실 분 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네네. 그래갖고 너희 씨발 새끼야 너 어떻게 뭐 이러고 있어 이 개자식아 더 쪽팔리기 싫으면 나와 하면서 막 거기서 약간 욕을 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기웅이가 이렇게 미안해하는 듯 하다가 거기서 약간 이제 돌변해서 머리 툭툭 치면서 무슨 년아 하면서 너 나 없으면 뭐 은혜도 모르는 년아 막 이러면서 원래 너 몸 팔고 있었다. 근데 너 내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진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연상호 감독 영화가 사실 다루는 주제들이 되게 마이너한 이제 돼지여왕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일진과
그 일진들이 부리는 빵 셔틀,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속된 말로 찐따라고 하는 네. 그런 친구들의 뭐 권력 관계라든지 서열 관계를 보여주고, 사이비에서는 이제 사이비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이제 마이너한 마을 사람들. 이번 서울역에서도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홈리스, 그리고 원조 교제를 하는 이제 뭐 창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원조 교제 가출 청소년들, 그리고 뭐 좀비는 뭐 마이너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비라는 이제 그런 무늬만 쉬운 거지, 좀비물이라는 무늬만 쉬운 거지, 사실 다루는 거는 이제 그런 홈리스들이라든지 가출 청소년들, 그리고 뭐 포주도 나중에 나오는데 뭐 그런 분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인 계급,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중에 좀 밑바닥이 있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알아야 하는데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본 적은 별로 없는 주인공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출 청소년, 창녀, 뭐 그런 것들이요, 포주, 이런 것들이 딱 전면에 드러나는 게 상당히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경찰이나 공권력들이 이들한테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거칠고 총구를 겨누고 상당히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중간에 노숙자들이 막 어떤 경비원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쪽한테 가서 받는 취급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들이 제도권에서 멀리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약간 일종의 비판의식. 네, 제가 다 알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낀 연상호 감독의 좀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영화 볼 때 이제 연상호 감독은 뭘 많이 이야기할까라고 봤을 때 질서를 먼저 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질서가 있는데 항상 그 주변 인물들,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요번 서울역에서는 좀비들이 사실 이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나왔고,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혜선이라든지 기웅이, 그리고 그 혜선이 아빠가 이제 그 안에서 중심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기존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은 사람들, 기득권층이라고 불리는 뭐 경찰이라든지 뭐 경비원이라든지 그런 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의 대립, 뭐 돼지의 왕에서는 뭐 일진들과 빵셔틀, 그리고 사이비에서는 뭐 목사, 종교를 통해서 이제 질서를 만드는 목사와 그걸 추정하는 주민들, 그리고 그걸 깨부수려는 이제 뭐 그 주인공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남자. 아무튼 그 키워드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안전한 세계가 있잖아요, 각자. 데미안에서도 뭐 얘기하는 잠깐 나오긴 하는데, 네. 가정이라든지 일터, 그런 안전한 범위와 그 바깥에 있는 거친 에어리어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얘기하는 뭐 홈리스들이라든지 가출 청소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는 팀킬이에요. 팀킬? 네. 아. 팀킬. 뭐 이건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온 그 반전 같은 것도 네. 나와요? 딴 데서도? 그럼요. 항상. 그래서 연상호 감독 영화는 선악이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빛과 어둠, 뭐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악 중에서도 악이 나오고 선인 것 같은데 악이고, 네. 그냥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항상 가장 위험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질서하고 이제 그런 어두운 에어리어들, 그 다음에 팀킬, 이 세 가지가 연상호 감독 영화에 좀 관통하는 주제들이 아닐까. 여기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그 돼지의 왕이라는 영화는 그 빵셔틀과 앞에 그 폭력 일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두 명의 이제 빵 셔틀 출신 이제 두 명의 동창이 술을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일진 계급들을 흔히 말하는 개물이라고 그룹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빵 셔틀은 돼지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들이 돼지들을 항상 부리는데, 이 돼지들 중에서 왕이 나타나요. 철이라는. 네. 그 친구는 이제 흔히 말하는 흑수저,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말 그대로 깡따구만 있는 친구인데, 이 돼지들 중에서는 사실 기존에는 그런 돼지가 없었는데 변종인 거죠. 네. 그 돼지의 왕이라는 철이가 개들을 쳐부시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악한 놈들에게는 더 큰 악이 되어야지 맞설 수가 있다. 인간에게 칼이 주어진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뭐 지어졌다. 뭐 자세하게 그 명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쳐부시는 도중에 스포해도 되나요? 돼지의 왕이요? 네. 아, 네, 해서 되죠. 결국 철이는 죽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죽고서 이제 개들은 개들의 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살고 돼지들은 또 돼지들 나름대로 세력을 살면서 하는데 결국 철이는 죽고 뭐 변한 건 없어요. 연상호 감독이 항상 엔딩은 그래요. 변한 건 없어요. 사회는 바뀌지 않고 질서는 항상 유지가 되고 네. 그대로 세상은 흘러가는데 철이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그 일진들한테 왜 이렇게 까부냐. 너 그 카르텔 그 질서는 절대 못 바꾼다. 걔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배경도 있어서 너 절대 철이 너 혼자서는 그거를 못 무너뜨린다라고 돼지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철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일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10년, 20년, 30년 뒤에 아 우리 지금 괴롭히는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 참 그 시절이 좋았지 라고 그들이 회자를 하는 거를 자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만연하고 항상 입으로는 이렇게 막아야 된다, 방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너무 잘 살고 있고 네. 뭐 심지어 돈 많은 친구들 같은 배경이 좋은 뭐 금수저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모의 백으로 되게 뭐 좋은 대학교 도피 유학을 가서 나중에 뭐 학벌 세탁해서 와서 네. 아 옛날에 좋았는데 막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섬뜩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뭐 돼지의 왕 스토리는 그 정도입니다. 사이비는요? 사이비도 역시 시골 마을에 사기꾼이 한 명 옵니다. 네. 근데 목사로 와요. 근데 그 목사를 소개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 역시도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되게 현혹을 시키는데 그 사이비 이제 그 목사를 추종하는 마을 주민들이 뭐 99%인 거예요. 그 중에 1%가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정말 최악의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 중독자에 가정폭력범에 근데 그 사람만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사이비란 걸 알고 이 사이비 목사와 장로들이 마을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뭐 혼란을 주고 돈을 빼앗고 이런 거를 혼자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 술주정뱅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그 남자 주인공 술주정뱅이의 딸이 그 사이비 좀비에 미쳐가지고 술집에 나가요. 네. 그 목사나 그 장로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몸을 팔면서 돈은 이제 헌금으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막 하는데 그 딸이 오히려 아빠 나 정말 행복해.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해. 근데 이거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니냐.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냐. 이게 또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인간 최대의 추구할 목표가 행복인 거잖아요. 자기 행복. 자기 매트릭스에 살겠다는데. 네, 자기는 몸 팔아도 좋고 이제 뭐 구원 받을 거니까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한데 이 술주정뱅이 사실은 정말 혼자 멀쩡한 이 주정뱅이 아빠는 자기 세계 안에서는 이게 너무 잘못된 거니까 그걸 깨부시면서 이제 또 결국은 변하는 게 없긴 한데 네. 막 이렇게 마찰하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뭔가 계급적이고 질서를 지키려는 그 사이비 교주와 네. 그거를 깨려는 그 마이너한 그 술주정뱅이 도박. 주인공에 멀쩡한 사람들이 없어요. 윤상호 네. 감독. 돼지의 왕, 그 돼지 사이에서 변종이 나타나서 그 네. 주류라고 불리는 개들한테 맞섰다. 네. 그리고 사이비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계급화된 그 어마어마한 질서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단체가. 네.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집단에 맞서는 것. 이번 영화는 그렇게 되면 그 질서가 공권력으로 가는 거네요. 이번에 흔들리는 질서는 공권력이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 네. 뭔가 뭐 경찰의 카르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뭔가 자기들의 그런 바이러스 걸리지 않은 자들의 그런 거를 지키는 것과 뭔가 그 좀비들과의 대립이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부산행을 보면서는 이게 전형적인 상업 영화의 구성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에 약간 떡밥 수준으로 비판적인 의식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약간 뭐랄까 뭐 친일파 세력들이 뭐 지금 득세하는 것, 그 다음에 앞에 뭐 로드킬이나 아니면은 뭐 살처분이나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가 약간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감추고하는 것들, 이런 문제의식이 군데군데서 묻어나긴 했지만 영화 전반적으로는 오락 영화였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역시 비판의식이 뭔가 강하게 있다기보다는 이 영화 자체는 저는 좀비물에 가깝다고 봤고, 그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약간 배경, 그러니까 그 퇴로를 막아놓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공수부대가 이제 총을 쏘거나 네네. 네, 약간 못 도망치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전반부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청년 둘이 토론을 하다가 뭐 보편적인 복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저 사람 노숙자야 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습들,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약간의 비판의식은 보여지지만 영화 전체가 아까 말한 돼지의 왕 사이비처럼 어떤 계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강한 영화는 과연 맞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저도 그 생각하세요? 부분에 되게 동감을 해요. 뭐 중간에 이제 뭐 경찰서 씬이 나오는데 이제 그 같이 좀비한테 쫓겨서 이제 결국 스스로 이제 감옥에 가두면서 이제 네. 경찰하고 그 혜원이라는 사람하고 노숙자 2명이 이제 있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스스로 그쵸. 이제 좀비화가 되는데 중간에 이제 같은 편한테 총을 겨누면서 너네들은 노숙자고 나는 형사니까 너네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정작 자신은 좀비화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의식하지 못한 채 결국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사회 비판적이고 그러면 뭐 공권력이 뭐 노숙자들을 뭐 분리한다 뭐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존 영화들에 비해서 그런 좀 뭔가 구분되는 것도 많이 약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번 영화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좀비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라는 걸 조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화도 사실 영화가 확 변하는 건 결국은 반전이 드러나면서부터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팀킬이 드러나는 지점. 네. 그러니까 영화가 한 70%, 뭐 7분응선을 넘을 때까지는 네네. 아버지와 이제 남자친구가 그 잃어버린 혜선이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네. 가출 청소년으로 막 몸 팔고 생활하다가 이 남자친구 기웅이를 만나서 역시 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죠. 쟤 혜선이 아니야? 하고 혜선이? 그걸 딱 인터넷에 봤더니 무슨 원조교재 비슷한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혜선이의 사진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혜선이 어딨냐 해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서울이 거의 좀비 무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혜선이를 찾아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말 그 좀비들을 이겨내면서 찾아 나서는 그 둘의 드라마였는데 갑자기 7%가 지난 이후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네. 그게 항상 용상호 감독 영화의 그 반전 30%가 너무 저는 항상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이색적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된통이 갑자기 이거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랬는데 뭐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처음에 시작은 좀비화가 된 서울역에서 이제 남자친구 기웅이하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혜선이 맞죠? 네. 혜선이를 찾는 과정인데 뭐 그 과정에서 혜선이가 사실 바람이에요. 이 서울역 전체 스토리 내에서 바람을 계속 일으키는 캐릭터예요. 뭐 이건 뭐 다른 별개긴 하지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자기가 살겠다고 그냥 지하철 핸드폰 통화 한 번만 하면은 만날 수 있는 그죠,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냥 터널로 들어가서 핸드폰 연락이 두절이 돼요. 네. 그리고 혜선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저 그거를 보면서 진짜 사람이 무섭다 라는 생각을 내게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만나요. 그 모델하우스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만나는데 이제 딱 만났을 때 혜선이가 아빠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라고. 네. 진짜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아빠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쵸. 왜냐면은 제가 이 서울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랑 과연 무엇인가. 왜냐면은 서울역에서 그 혜선이를 구하려고 정말 별의별 사건을 많이 겪거든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혜선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희생 아닌 희생을 하고 그 남자친구 기웅이도 계속 그 혜선이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혜선이를 찾은 이유가 알고 보니 네. 그 혜선이가 예전에 몸 팔았던
그런 술집의 포주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라는 포주가 하는 얘기가 거기서는 자기를 다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게 좀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날 아빠라고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 걱정돼서 찾아온 거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쌍뚜라이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변해가지고. 눈알이 돌아가면서. 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오히려 기웅이가 중요한 상황에 의지도 없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겁먹어 있고 남자친구가 오히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얘를 데리고 내 딸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온갖 의욕조를 다 겪는 멋있는 아빠처럼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산행의 네, 마동석 같은 역할이에요. 좀비를 네. 많이 엄청 죽여요.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테이큰의 리암 니슨 같은 거예요. 딸이 납치돼가지고 저는 제이슨 몰인 줄 알았어요. 다 죽이고 좀비 애들도 다 박살내고 다니고 무기도 별로 없이 네. 변기 뚜껑으로 찍고 막 그러면서 온갖 군대를 다 돌파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너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갔잖아. 맞아. 내 돈 내놔. 이러면서 갑자기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일단 기웅이를 먼저 네.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예, 잔인하게 죽이죠. 뭐 기웅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살해당하고 네. 그 상황부터 이제 혜선이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장르가 변해요. 그때는 좀비가 안 나와요. 이제 좀비물이 아니라 스릴러물이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 뭐 잭 니콜슨 나왔던 샤이닝 같은 영화에서처럼 미쳐버린 남자 주인공과 거기에 도망치는 약자 이런 구도로 가는데 와 진짜 충격적이죠 여기서. 네. 그렇죠. 이런 장면이 항상 그 연상호 감독 영화 끝에마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감독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사람인데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라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연상호 감독 그 키워드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구원이거든요. 네. 이제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서울역에서도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를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결국 그 공권력은 구원을 주지 않고 네. 해결해주지 않고 이 혜선이도 뭔가 아빠를 만나면서 구원을 얻고 싶어 하는데 결국 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엔 가장 자기한테 악이고 독이다 라는 이야기를 끝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네. 결국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죠. 그 대목도 나오잖아요. 그 포주가 네. 자꾸 얘가 아빠 찾으니까 사실 니네 아빠 어떻게 누군지 아냐고. 내가 니네 아빠한테 돈 받으러 찾아갔는데 니네 아빠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날랐다고. 맞아요. 너를 버리는 게 니네 아빠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애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는 네, 맞아요.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혜선이가 이제 자신이 좀비로 변하면서 이 남자를 습격해가지고 오히려 그 장면도 웃기잖아요. 이 포주가 이제 막 벨트 풀으면서 이제 이렇게 막 좋은 집에서 나는 한번 떡쳐봐야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혜선이를 겁탈하려고 하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혜선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네. 결국은 뭐 자기도 파멸하고 다들 파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엔딩이 저는 아주 네. 매력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산행 같은 영화를 보면은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끝 마무리에 결국 주인공이었던 서구의 친구들이 됐던 주역이었던 그 남자들 다 죽거든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건 여자잖아요. 그렇죠. 서구의 딸과 그 다음에 그 마동석 씨의 아내. 네네. 결국 여자 둘이서 살아남는 건데 이번 영화에는 그만한 희망도 없어요. 서울역에서 보면 모두가 다 좀비가 되거나 죽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부산행의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게 서울역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런 부산행 같은 영화, 상업 영화는 항상 교훈을 주거나 네. 행복을 주거나 대리만족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인데 보고서 사람들이 기분 좋고 뭔가 내일을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뭔가 힘을 북돋아 준다면은 기존 연상호 감독 뭐 서울역 같은 영화는 정말 진짜를 얘기해요. 너네 아무리 뭐 구원하고 뭐 인생 역전 바라지 모두가 그렇게 뭐 마취제를 맞고 있지 실상 그거 아니야. 실상은 너네가 구원하고 믿는 것들은 다 가짜고 사입이야 라고 얘기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가장 부정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굉장히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레드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실 때 정신은 완전 또렷해지고 말짱해지는데 속은 굉장히 쓰려요. 네. 막 시큼하고.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부산행을 봤던 사람들은 사실 연상호 감독이 이렇게 휴머니즘이 있고 그래도 뭔가 인간 사이에 끈끈한 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죠. 사실 애니메이션의 연상호 감독은 아니야, 아니야. 요새 유행하는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저열하고 가장 보여주기 싫은 인간의 그런 것들.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은 중간에 고립됐던 장소 있잖아요. 남자들 엄청 고립되어 있고 사람들 고립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좀비들이 막 덮치는데 그걸 바리케이트 쳐놓고 막고 있는 시민들. 네네네. 하지만 반대쪽엔 또 경찰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데 경찰이 또 바리케이트 반대쪽에 쳐놓고 있어서 가운데 고립된 시민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시민 중에 남자 한 명 몸 엄청 좋은 친구가 있죠. 네. 사채과 출신인 것 같은데. 네. 그 친구가 중간에 이 여자를 혜선이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좀비의 희생양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이득이 없이 자신을 내던진 캐릭터인데 그 사람은 그 죽음을 맞거든요. 이 과정도 상당히 부조리한데 이 말하는 사람 캐릭터가 없어요. 보면은 혜선이가 정말 계속 의지하려고 했던 기웅아 외쳤던 그 기웅이 자기를 몸팔게 하려고 돈 벌겠다고 그렇게 했던 작은 포주예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왔던 아빠라고 했던 그 큰 포주는 자기 강간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되게 찝찝하고 도대체 희망도 없고 부산행에서는 결국 모두가 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팀은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팀은 결국 해피엔딩을 위해 나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좀비한테 희생된 사람들 빼고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공유도 마지막에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고 순교처럼. 네. 순교자처럼. 그건 약간 순교자 같았다면 여기는 다 진짜 당마밖에 없어. 팀킬. 예. 결국 뭐 서울역에서는 그러니까 적이 모두가 적인 거죠. 자기를 제외한. 네. 기웅이도 사실 뭐 작은 포주 처음에는 작은 포주였지만 끝에서는 어쨌든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칼을 빼들었죠. 그쵸. 뭐 칼도 빼들고 뭐 구하려고 연락도 계속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또 괜찮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 감독은 항상 선악 구별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뭐 홈리스들을 보면 뭔가 냄새나고 막 뭐 피해주고 앞단에도 좀 나오는데 뭐 그 홈리스 한 명이 이제 담배꽁초를 막 모아가지고 전두환 같이 생긴 사람한테 막 이렇게 네네. 수류탄을 던지려는 그런 그 장면 장면이 재밌죠. 네. 그 사람도 알고 보면은 이제 자기 그 홈리스 가장 처음 좀비가 됐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밟아서 나서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었나요?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누구한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구원이 되는 사람이고 또 반면에 누구한테는 굉장히 구원이 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쓰레기 악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매력이 아닐까. 네, 사람의 여러 면모를 계속 비추죠. 저는 그 사채과 학생 하나는 좀 그래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계속 그 바리케이트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 쉬게 하면서 자기가 앞에 나가서 맞서고 싸우다가 그쵸. 마지막에도 이 혜선이를 구하러 갔다가 결국 좀비한테 희생되는. 그쵸. 그 장면에서 자기는 이미 네. 딱 안전한 데 있는데 그죠. 혜선이가 이제 한 손 막 떨어질랑 말랑 하니까 네. 구하러 가다가 결국 쑥 네. 떨어지는. 그 한 손을 올려줘서 혜선이가 살아남게 해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부산행을 보다 보면은 부산행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행에서 그나마 자기를 내던졌던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한 마동석 씨,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한 이제 공유 씨, 뭐 이 정도가 나왔었고 정말 모두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섰던 게 노숙자. 마지막에 이제 그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숙자가 한번 적에 맞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관사가 자기 승객이었던 그 김유성 씨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장면 한두 장면 말고는 다 자기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거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나마 사채과 그 친구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섰다. 네. 그 외에는 그 노숙자가 이제 혜선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앞장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그 친구가 경찰에 총 맞아 죽나요? 네. 공수부대한테. 맞아요. 네, 그런 장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선악이 없는 것도 맞고, 그나마 어떤 사람 한두 명 정도가
자기를 내던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은 안 좋다. 아,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좋지도 않아요. 결국은 다 안 좋아. 근데 서울역 보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알고 보면은 다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이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좀비를 피해서, 그래서 좀비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좀비가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 뭐 포주는 혜원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 기웅이도 역시 혜원이 작은 포주로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 혜원이는 또 반대로 아빠라는 뭐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뭐 결국 그 구원도 없었던 거고, 일반 시민들은 뭐 바이러스를 벗어나서 이제 뭔가 공권력 정부라는 대상에게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들, 뭔가 그런 구원에 다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뭔가 러너웨이가 아니었나.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면 정말 자기의 외부에서 나를 좀 구해줄, 내 상태를 더 나게 해줄 걸 계속 정말 캐릭터들이 다 바라고 있네요. 네. 다 바라고 있는데 잘 안 되죠. 한국판 GTA도 생각이 났고. 네. 아무튼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끝에 가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좀비가 되면서 희망 없이 주인공이 됐던 인물들은 다 좀비가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방어를 한 거겠죠? 서울이요? 네, 서울을 방어하고, 그 중에 뭐, 해선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이제 뭔가 열차에 올라타면서 뭔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은 혜선이가 이미 완전 좀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산행에서는 좀비화가 되기 전에 열차에 타니까 아. 저는 그게 혜선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교복도 안 입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원피스 입고 있고. 그래서 이게 두 영화가 완전히 별개고, 이번 영화에서는 서울이 방어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인공 내지는 주인공에 준해서 영화가 집중했던 캐릭터들은 모두 다 좀비가 되면서 희망 없이 끝나버린다. 네, 그리고 어쩌면 서울 전체도 얘네가 모델하우스 들어온 순간 제가 볼 때는 끝난 거예요. 네, 이미 방어선이라는 게 무력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론은 뭐, 구원은 없다. 그건 없다. 네. 저는 이 연상호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나 싶기도 했던 게, 강하게 의미 있는 결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굳이 주제를 찾자면 구원은 없고 선악도 없고, 네, 인간은 다 믿을 수 없고 그렇다, 인간이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 정도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연성 감독은 억지 교훈이라든지 뭔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지 않고, 그 캐릭터나 스토리에서 그냥 알람 같은 비상경보기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고 사람들이고, 인간이 이렇게 추악해질 수가 있고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너일 수도 있다. 너도 누군가의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철저하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럼 캐릭터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스토리를 통해서 놀라요. 저도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글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노숙자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원조 규제, 되게 이제 서울역, 제 회사가 이제 종로다 보니까 서울역을 지나칠 일이 좀 있는데 사실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거든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비루한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뭘 해서 그들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 뭐 자기 뭐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난 길빵이라고 하죠. 네. 길빵은 하지 않지만 뭐 담배꽁초를 뭐 바닥에다 그냥 버렸어요. 근데 이제 내 스스로는 그래 뭐 담배꽁초는 뭐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줬잖아. 뭐 길 가면서 피지는 않잖아. 적어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네. 약간 이런 거를 그냥 깨부수는. 그게 이제 누구한테는 뭐 노숙자한테는 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 내 뭐 담배꽁초가 뭐 그들한테 맞아가지고 뭐, 아니면 그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담배꽁초인데 나는 뭐 반만 태우고 버렸다든지. 좀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지점들을 막 자극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노숙자.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치고 노숙자를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울역에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영등포역이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분명히 옆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도 안 건네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뭔가 가깝지 않고 그리고 노숙자 사이에서도 막 계급 있는 것들 계속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거기 무슨 쉼터 같은 데 쉬고 있는 형님들은 노숙자 중에서도 탑 클래스, 네. 하이 클래스고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약한 캐릭터들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도 되게 관료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막 약구하러 갔더니 또 일 생겼네 하면서 말하는 욕하고 막. 예, 욕하고 하는 모습들 등장하고 또 거기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다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살아가는데 그 무리들의 삶도 되게 가까이서 보여주는 듯한 장면들이 있어요. 막 여자가 오빠 나 오늘 목욕하고 왔어 3,000원만 하면서 바카스 한번 아줌마. 하자고 예, 바카스 아줌마 같은 게 있고 또 막 수십 명이 이제 몰려서 거기서 자잖아요. 네. 자는데 이제 막 거기서 방송으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아저씨들 그리고 무슨 일 있다 해서 가서 관료인한테 말해도 역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안 가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천천히 가고 막 이런 장면들 그런 걸 보면서 누가 과연 이 사회에서 노숙자한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분명히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되게 먼 사람들이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동감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 되게 리얼리티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그 큰 광고판 있는데 뒤에서 그걸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포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거는 정말 서울역 광고판 열면 나올 것 같다. 네. 약간 그런 지점들. 진짜 리얼리티 있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혜선이랑 그 노숙자랑 정말 다급하게 도망치는 장면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네. 철 샤시라고 하죠. 네. 그거를 열랑말랑 하는데 뒤에서 좀비 같은 아줌마가 막 쫓아와요. 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좀비는 아니고 막 방언하는 그런 약간 네.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아줌마였던 건데 막 미친이죠, 미친이죠. 네, 그런 분들도 되게 기시감이라고 하죠. 어디서 한번 좀 봤을 법한. 되게 많으세요. 저 오늘도 봤는데 네. 약간 정신 나가신 것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 머리도 안 감은 지 오래된 것 같고 무슨 가방 하나 메고 있고 항상 네네. 막 목소리로 막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혼자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결국 좀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좀비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산행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부산행에서도 노숙자가 그대로 등장해서 뭔가 이상하고 약간 구리고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멀쩡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번 영화에서도 노숙자들끼리 막 있으면서 나 옛날에 어느 회사 다녔어 뭐 이거 내가 지었어 뭐 이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서울에 있는 건물 다 자기가 네. 지었다고. 제가 최근에 봤던 일본 소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이제 다리가 다쳐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를 다치는데 다리를 다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제대로 된 취업을 못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에 취업을 못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점점 더 개인적으로 삶이 망가지다가 결국 노숙자까지 돼요. 돈 막 돌려서 빠친코하고 막 이러다가 노숙자까지 전락하는데 자기가 맨날 근처에 이제 도심에 있잖아요. 노숙자들은 그쵸. 도심에 있는데 가까이 다가서 본 적이 없고 제대로 눈길을 돌려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는데 그들 사이에도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일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벌어먹기 위한 돈도 벌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들이 있고 막 잡지 같은 거 막 모아가지고 역에서 폐지 모아가지고 팔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책이 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노숙자들의 세계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취재해서 보여주니까 걔들 깊이 있게 많이 보여주진 않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비물인데 색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근데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삶들을 되게 가까이서 조명을 해서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우리는 몰랐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 뭐 노숙자들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지하철역에 있을 수 있는데 뭐 네. 출입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뭐 술 먹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뭐 네. 그들 안에서도 뭔가 계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좀 센 캐들은 뭐 이렇게 무슨 집에 요양원 같은 데서 아프지도 않은데 이제 쉴 네. 수 있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신문지나 모포 같은 거 깔고서 살고 있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예전에 내가 그냥 봤지만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도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뭔가 친구들도 있고 의리도 있고 뭐 그런 근데 사실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했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을까? 마지막 장면은 아닌데 혜선이가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노숙자도 울죠. 네, 그 노숙자도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집이 없어 하면서 막 울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집이 없을까? 네. 그런 저는 생각도 들고. 이번 영화가 사실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연상호 감독의 스타일을 영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이 영화는 좀비물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비가 굳이 등장하지 않고도 이 감독이 오히려 노숙자에 보여줬던 문제의식이라거나 공권력에 보여줬던 문제의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전면에서 다뤄줬으면 어땠을까. 아마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노숙자들 사이에 센 캐나 약한 캐 뭐 이거에 대해 집중한다거나 그리고 그 쉼터 관리자라거나 그리고 또 그 역 관리자라거나 이들의 삶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몸을 팔았던 이 혜선이라거나 그를 찾았던 포주라거나 또 기웅이 같은 작은 포주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또 관계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있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판타지로 빠질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그 사이에 판타지가 들어가면서 이게 격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다 격가지가 되고 또 파출소도 궁금하잖아요. 서울역 근처의 파출소는 분명히 노숙자들 문제로 엄청 곤란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경관이 노숙자에 대해 되게 적개심을 드러내요. 이미 지쳐있고 막 맞아요. 네, 노숙자 나가라고 막 왜들 이렇게 몰려와 오늘 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전면에서 다루는 대신에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부산행에서 마치 사회 문제의식을 드러내듯이 좀비물이 막 전개되는 사이사이로만 드러내는 게 오히려 좀 전력 낭비 아닌가. 연상호 감독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네, 완전 그 부분 저도 동감하고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진짜는 이제 본질은 노숙자나 뭐 그런 원조 교제, 포주 뭐 그런 사람들 간에 이제 뭔가 권력 관계라든지 배신이라든지 구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무늬만 이제 좀비로. 근데 좀비가 있음으로써 인해서 뭔가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본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좀 치사해질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냉정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나 뭐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뭐 원자폭탄을 투하시켰다든지 뭐 그런 역사적 순간들이나 되게 많잖아요. 뭐 소를 희생하기 대를 지키기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그런 네. 되게 통용되는 것들이 이 지금 서울역에서도 통용이 되는구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는 뭐 5천만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뭐 100여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더 잘 드러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갇혀 있는지가 영화에서 진짜 개연성은 없었죠.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은 좀비한테 넘어갔고 이쪽 구역을 지켜야 더 이상 좀비가 퍼지지 않는다. 이걸 좀 더 잘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혜선이 때문에 제가 볼 땐 망한 거예요. 바람이죠. 예, 왜냐면 혜선이가 거기서 죽어졌으면 좀비 다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혜선이가 그 감염된 상태로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모델하우스에서 나와서 또 어마어마하게 감염시켰겠죠. 그런 것들이. 그쵸. 그 포주도 이제 혜선이한테 죽었으니까 그죠. 감염됐죠. 이제 커플로. 네. 어마어마하게 또 감염시키고 다닐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뭐 정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 역시도 뭔가 격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얘기하고 싶었긴 했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는 이 영화에서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되게 낮은 계층, 그러니까 포주나 노숙자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되게 잘 아는 느낌이 나는데 또 부유하거나 이런 쪽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 대목 나오잖아요. 그 모델하우스가 되게 또 상류층의 모델하우스예요. 네. 되게 좋은 뭐 타워페이스급에 되는 그런 주성복합 넓은 그런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껏해야 이제 뭐 침대나 이런 걸 안에 내장재나 이런 걸 잘 해놓잖아요. 가구나. 거기 갖고 포주가 나는 언제 벌어 씨바 막 해서나 네가 막 돈을 갚아야 나 이런 좋은 데 들어와서 떡도 쳐보고 하지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좋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전부예요.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부산행에서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펀드 매니저 등장시켜가지고 네. 펀드 매니저의 그 삶 조금 보여주는 게 마치 우리가 부산행을 한 사회의 은유로 이제 부산행 기차 열차를 또 설정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는데 기껏해야 최고의 클래스로 나오는 게 그 고속버스 회사 상무 정도?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막 그 시대에 뭐 재벌도 있고 되게 많은 계층이 있었을 텐데 위쪽은 항상 생략되는 느낌이 있어요. 낮은 쪽은 좀 처절하게 잘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위쪽은 어떤지 보여주면 또 어땠을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번 영화는
부산행을 보고 약간 기대했던 저한테는 뒤통수를 되게 세게 맞는 듯한, 그리고 70%가 지난 다음에 반전이 있다. 그걸 좀 알고 가야 너무 된통 맞은 느낌. 몰라야 재밌습니다. 네, 된통 맞은 느낌이 났습니다. 아무튼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원래 오늘 오면서 부산행이랑 이제 서울역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 이제 대지항이나 사입이나 서울역이나 뭔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또 중간중간 생각이 나서 좀 정리 안 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구원이라든지 뭔가 계급, 네, 질서, 그죠. 뭔가 요 정도가 항상 연상호 감독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것 같고, 네, 결국 진짜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이 아닐 수가 있고, 뭐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팀킬. 네, 좀비보다 더 무서운 놈이 결국은 인간이었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이번 서울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거나 그런 대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좋았던, 혹은 나빴어도 돼요. 결국은 저는 뭐 마지막 장면, 제일 좀 싫었던 장면, 정말 바람이었던 장면은 그 혜선이 네, 그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거. 그때 연락만 했으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네, 진짜 바람이에요. 네, 지하철역도 들어가고 이게 약간 연락을 얼핏 할 수 있어 보이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굳이 이제 막 기웅아 하면서 기웅이가 계속 전화로 찾는 거 알면서도 연락이 잘 안 되게 하고 막상 계속 좀비한테 쫓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장면이 조용조용 통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네. 저는 앞에 말씀드린 그 사채과 다니는 청년이 구해준 것 같은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 조금 아쉬웠던 건 저는 그 에피소드 자체가 좋았거든요. 이 시민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한쪽에서는 좀비가 넘어오고 한쪽에서는 그 경찰들이 막고 있고 나중에 공수부대가 저격하려고 하고, 이 상황에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들한테 이렇게 지시한 세력은 누구고 지금 이걸 왜 막고 있고, 얼핏 여기를 막아야 좀비가 더 이상 퍼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좀 정책을 결정하는 정말 저 상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상호 감독이 위쪽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제대로 다뤄주면서 위쪽에 분명히 지시하고 이걸 컨트롤 타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서 우리가 이 공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채로 영화를 보게 된다.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 부분에 설명이 안 된 거. 저는 사실 그 지점을 다뤘다면은 이 영화는 정말 말 그대로 권력과 네. 뭔가 약자, 뭐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과 뭐 자기들의 그런 공고한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뭐 그게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사실 그 얘기보다도 사실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좀 치사한 것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포주가 그 청년을 잡기 위해서, 자기 돈줄되는 청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떠나는 여정인 거잖아요. 네. 그 여정에서 그 창녀로 대표되는 건 아니고 그 원조교제를 하던 혜선이는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네. 죽게 했고, 결국 또 뭐 자기를 지키려던 남자친구까지 죽게 됐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럼 이게 뭐 교훈이 뭡니까? 결국 남 지키려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교훈이 없는 게 교훈인 것 같아요. 그냥 너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세상이 이렇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뭐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 좋은 사람들이 너네들을 뭐 구원해줄 거라 기대는 하지 마라. 리처드 도킨스의 의문의 1승입니까? 이기적 유전자로 살아야 되는. 이게 진짜. 구원은 없다. 네. 주변에 혜선이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죽었고, 그리고 그 쫓아온 사람들 거의 정신이상에 가까운 그 돈 찾겠다고 좀비 무리를 물리치면서 오고, 참 이런 것들이 구원도 없고 세상은 팍팍하고 다 적들 뿐이고. 네. 되게 회의주의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회의주의적인 감독이었고 회의주의적인 영화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반영한 부분들이 그럼에도 많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 총평과 함께 추천, 비추천, 보말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영화를 보기 전에 자신 있잖아요. 딥슬림님이 영화를 보기 전에 딥슬림님한테 지금의 딥슬림님이 추천하든지 비추천할지 보든지 말든지를 할지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평과 함께. 서울역 추천하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현실이 되게 따분하고 평화롭고 안주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은 좀비보다 사람이 무섭다. 하나의 강력한 더블 레드불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다면은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행을 사실 추천드렸었거든요. 부산행은 추천드렸었는데 이 서울역은 보말입니다. 일단 한 줄 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산행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한여름 도심 좀비 괴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행이 낭만적으로 느껴졌다. 부산행이 훨씬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희망차요. 근데 이걸 희망적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낭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희망이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저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산행과 같은 희망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약자들을 돕고 그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더 승리에 가깝게 다가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역에서 그려진 것처럼 어떤 희망도 없고 남을 위해서 나서면 다 죽고 혼자, 그 사채과 학생이 혼자 도망갔으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남을 구하려다가 죽는 모습, 그리고 그게 어떠한 대가도 없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에서 서울역처럼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게 어쩌면 진짜 한국 사회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행이 마냥 희망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낭만적으로 느껴진다. 네. 그랬고 이 영화 자체가 저는 비판의식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약간 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비한테 쫓기는 이 혜선이를 찾기 위한 그 아버지와 애기 포주, 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반전, 이런 모습들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심의 그런 괴담에 가깝다. 좀비 괴담. 영화관에서 보면 엄청 썰렁한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시원하고, 네. 그런 피서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이 영화를 보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희망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최근에 약간 한국 영화 자체가 혹시 터널 보셨나요? 터널? 터널 아직 못 봤어요. 재밌다고. 네, 저는 좀 별로였는데 터널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영화의 트렌드가 결말에서 해피엔딩을 줘야 한다. 이게 약간 현실 사회를 많이 반영한 영화에서 현실은 되게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뭐 다이빙벨 같은 것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뭐 잠수사 같은 사람 죽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결말은 결국은 유족들 지금 가서 막 다시 또 세월호 특조위 엎어지기 직전이고 뭐 특검 통과 안 돼서 유경근 대변인 지금 다시 단식 시작하고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아직도 인양이 안 되고 있고 막 잊으라고 하고 사람들은. 근데 영화 속에서는 해피엔딩에 가깝거든요. 그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구조되고 정부한테 엿먹이는 막 뻑큐 날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해피엔딩에 대한 일종의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강박을 완전히 박살내는 새드엔딩이다. 네. 새드엔딩 보기 힘든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신선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깨어나도 희망은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이 영화 딥슬님은 추천하셨고 저 김기사는 보말을 준 영화 서울역 대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들이 주로 방송을 들으셨지만 약간 스포일러에 가까운 이야기 듣고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보셔도 좋겠고 또 앞에 저는 돼지의 왕이랑 그다음 사이비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돼지의 왕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이비보다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그렇지만 1편이 돼지의 왕이라고 한다면 2편이 사이비거든요. 1편이 너무 강렬해서 사실 사이비에서 왜 이렇게 약해? 했는데 서울역에서 더 약해졌네. 약간 이런 느낌? 강도로 따지자면은 돼지의 왕이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설정도 정말 매력있네요. 설정은 앞에 두 편이 다 매력있는데 진짜 딱 그 돼지들 사이에 왕이 없던 돼지들 사이에 왕이 나타난다는 거, 그게 정말 놀랍고 두 번째 편에서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하필 최악의 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폭력범. 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만한 그런 거. 그 두 가지 설정이 정말 매력이 있는 앞선 영화들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딥슬림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파인.